이 군대가 닥쳐가지고요. 그 부촌의 주민들을 남녀 고소 가리지 않고 또 무차별하게 학살한 사건이 이 49년 1월 17일 부촌리 학살 사건입니다. 그 당시 묘사했던 이야기를 보면 그 검은 제주도 그 밭에 1월 17일이니까 겨울이죠. 지금은 겨울에도 제주 밭이 푸릇푸릇합니다. 온갖 게 다 자랍니다. 제주 무, 겨울 무는 무태서도 유명하고요. 근데 그 당시는 상황이 지금하고 또 좀 달랐겠죠. 검은 밭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마치 꽃핀 무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주 4.3 사건의 진상 이름을 쓰는 사람, 그리고 이 4.3 사건을 4.3 폭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4.3 평화공원을 폭도공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같이 잠깐 보시겠습니다. 69페이지 인용문을 보시면요, 제주 4.3 사건의 발생 원인은 근본적으로 남로당 등 공산 계열이 경찰의 탄압에 대한 항쟁과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를 명분 바로 열고 부실로 하여 제주도 내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하여 일으킨 것이고, 그의 성격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정부와 군병의 토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선언하여야 하며, 아울러 군병의 토벌 과정에서 많은 주민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음을 병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제향경우회 제주도 지부 등에서 펴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반론 164쪽에 있는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죠. 설령 제주 4.3 사건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일어난 폭동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건 가정입니다. 네? 모릅니다. 저는 남로당 무장대의 폭동에 대한 토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폭도들을 토벌하는 행위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민간인 학살을 눈꽃만큼이라도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빠뜨렸는데 부촌마을 그게 유명한 게, 거기 가보시면 그 너분숭이 기념관에 애기 무덤이 있습니다. 이름조차 지어지지 않은 애기들의 무덤. 그러니까 그 애기들까지 다 사중입니다. 이게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 아니? 70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촌마을이 자기들 말로 민주마을, 그 당시에 산사람에게 동조적인 사람들이 스스로 민주마을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칭 민주마을이었다. 폭도들의 거점이었다.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그 폭도들의 거점 마을에서 우리의 병사가 둘이 죽었는데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냐? 이게 그 사람들의 반론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마을마다 집집마다 교묘하게 위장된 은신처가 있어서 우익이나 경찰이나 국군을 공격하고 숨어버리면 찾을 수 없었다. 부촌마을은 폭도들이 자유마을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전적으로 폭도들을 지원하던 민주부락, 즉 좌파 마을이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제 말은 이겁니다. 하지만 그들 말처럼 아래 부촌마을이 전적으로 폭도들을 지원하는 좌파 마을이었다는 것이 설령 사실이었다고 할지라도 젖먹이까지 무차별하게 학살하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남로당 무장대가 우익 인사의 집을 습격해서 그의 두 딸을 살해한 것이 범죄라면 군경 토벌대가 부촌마을 주민들을 남녀노소 무차별하게 살해한 것 역시 범죄이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게 양쪽 모두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된다 또는 화해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나는 누구도 안 죽였어요 라고 하는 거니까 총을 들고 싸우던 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는 있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게 저는 사상을 생각을 할 때마다 내내 끝나지 않은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 모두 이제 그러니까 폭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숫자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이 통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1대9, 10%, 90% 또는 80%, 20% 사이에서 무장대와 문병 토벌대 사이에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본질적으로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하는 그 사태에 관해서만 주목한다면 적어도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자료에 입각해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쪽이 더 윤리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어느 쪽도 윤리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양자 간의 폭력성이 참을 수 없이 비열하고 비겁한 폭력성입니다. 그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73쪽. 사실은 민간인 학살이 많았던, 민간인 희생자가 많았던 까닭이 무기를 든 사람끼리만 싸웠으면 그렇게 많이 안 죽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기를 든 사람들이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겁하고 비열한 폭력성이었습니다. 보시죠. 73쪽. 제주 세화리 경찰지서를 남로당 무장대가 습격했을 때 1948년 12월 3일 밤 9시경인데요. 그때의 한 풍경입니다. 당시 세화지서의 73쪽 아래입니다. 본서 직원 15명과 응원경찰인 충남부대 20명 등 35명가량의 경찰이 있었으나 무장대가 물러갈 때까지 지서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날이 밝자 세화지서에 감금되어 있던 이웃 마을 사람 16명을 지서 옆 밭에 모아놓고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했다. 며칠 후에는 세화리 출신 무장대의 가족들을 끌어내 총살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무장대가 세화리를 습격을 해서 무고한 민간인 50명이 희생되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살육극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지서 안에서 35명 가량의 경찰이 있었는데 구경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막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장대의 학살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는 애꿎은 다른 민간인을 경찰은 죽인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상부에 보고할 때는 자 이제 폭도들을 사살한 이런 전과로 올렸습니다 라고 올리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이날 밤 무장대는 경찰 지서를 공격하지 않았고 경찰들 역시 무장대의 습격에 대해 아무런 반격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장대는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고 이 세화리가 그러니까 우인말이었던 거죠. 무장대 입장에서 볼 때 경찰도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할 대상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비겁하고 한가할 수 없는 맨손의 약자를 무기로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열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무장대와 경찰은 한치의 차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굳이 차이를 찾자면 한쪽은 어두울 때 학살하고 다른 한쪽은 밝을 때 학살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대단히 사이좋은 분업이라고 하겠습니다. 75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삼을 서술하는 글들을 보면요, 토벌대의 입장에서 사삼을 서술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벌대의 진압 행위가 전체로서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보고 어쩌라고? 먼저 습격했잖아. 네. 그럼 앉아서 우리가 그냥 남로당의 무장공격, 그것도 경찰지서를 습격한 것이 아니고 가정집을 습격해서 10살과 14살 어린 딸들을 죽이는데 그걸 가만히 있어야 되나?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조차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희생자에게 전가하기까지 합니다. 거기 폭도마을이었어. 이 얘기입니다. 무장대 입장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뭐 무장대의 어떤 학살 이런 것에 대해서 두둔하지는 않죠. 근데 두둔하지 않는 건 실은 군경 토벌대의 입장에서 제주 4.3을 서술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터무니없이 민간인 학살을 두둔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만약 다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폭력이 허락될 수 있는가? 어디까지? 도대체 전쟁, 우리가 보통 전쟁에도 윤리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경우에는 꽤 오래됐습니다. 이미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자연법의 전통이 있었고요. 중세에 들어오면 성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을 해서 정당한 전쟁, 정의로운 전쟁, 토마스 아퀴나스 등 근대에 들어오면 후고 그로티우스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협정까지. 그런데 제주 4.3은 그런 의미의 전쟁과 조금 다릅니다. 이거 항쟁이라면서요. 그럼 항쟁의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도 무장 항쟁인 경우에 폭력을 쓰는 것이 어디까지 용인이 되고 거기는 어떤 윤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철학자들이 해주는 말이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서양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항쟁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거 한국만의 고유한 현상입니다. 항쟁이라는 말을 번역할 수 있는 영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네,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막상 물으면 이제 가깝해집니다. 가깝해지고 다시 어떤 척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그냥 당파적인 입장에 섭니다. 그래도 제가 더 나쁘지 이쪽보다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 나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는 것일 뿐 각자가 무기를 들고 민간인을 살해 한 건 똑같은데 그것을 자기로부터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 해서 이건 정당한 폭력 행사였다 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2부에서 누리려고 했던 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척도가 그리스도교 신학에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부터 시작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근대 초기 프란치스코 수아레스, 의외로 중요한 국제법의 이분 역시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수아레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교적인 전통에서도 이 항쟁, 폭력 항쟁에 대한 윤리적인 척도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고작해야 저항권의 차원에서 근대 철학에서는 이 문제를 성찰하는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러면 결국 이 점에서 할 말이 있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민중항쟁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세 능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융기하게 되는데, 솟아오르게 되는데, 첫 번째 능선이 동학농민전쟁의 능선입니다. 무장항쟁 1. 두 번째 능선이 3.1운동의 능선입니다. 이건 철저히 비폭력적인 저항의 항쟁의 능선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폭력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 다음에 비폭력적으로 아무리 고함을 지른다고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저항 또는 항쟁의 길이 전태일의 길입니다. 그건 극단의 폭력이 적에 대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가해지는 거죠. 이 세 가지 능선이 하나로 만나는 고고한 보물이가 1980년 5월 18일 광주 5.18입니다. 그래서 5.18은 처음에 평화적인 저항에서 시작을 하고 그것이 무장항쟁으로 전환되고 5월 27일 그 새벽의 순교는 전태일의 순교와 같습니다. 윤상원 열사를 비롯해서 마지막 그 당시 전남도청을 지켰던 사람들이 총을 들고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누구를 죽이고 싸워 이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었고요. 항쟁의 횃불을 역사에로 넘겨주기 위해서 자기를 던져